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 증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환자 중 3명 중 1명은 뇌졸중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뇌졸중은 발생 직후 1분에 수백만 개의 심형세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늘어난 시간만큼 후유증이 길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한의원 대표원장 박종입니다. 한의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인데요. 지금 현재는 MBN의 임성훈의 스타 유전자 X파일과 알약방의 고정주치의로 출연하면서 건강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나라 60대 사망 원인 1위이자 전 세계적으로 성인 사망 원인 1, 2위를 다투는 질환입니다. 사람의 뇌는 뇌 동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혈액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데요. 어떠한 이유로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의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뇌가 손상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을 겪는 주 연령대는 50대 이후의 중장년층인데요. 뇌졸중은 치매와 함께 건강한 사람들도 평소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질병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른 질병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뇌졸중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질병이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로 저에게 뇌졸중 조기 진단을 비롯해서 예방과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뇌졸중의 단계는 3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졸중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올 가능성이 큰 전조증상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심각한 전조증상 단계인 미니 뇌졸중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실질적으로 뇌졸중이 온 초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즉 전조증상은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없거나 감각이 없고 저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우면서 한쪽 눈이 흐릿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갑자기라는 용어인데요. 실제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발생했다가 좋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서 뇌졸중으로 쉽게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 해당되는 증상이 평소에 있으셨던 분들은 항상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서도 거의 뇌졸중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뇌졸중이 거의 일어나는 증상인 미니 뇌졸중 또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증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다양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한 번에 발현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작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거의 뇌졸중 증상이 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뇌 기능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의 가장 큰 특징은 증상을 보인 지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해소된다는 것이죠. 또 빠르면 1시간 이내에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뇌졸중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전조 증상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란 상당히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45세 이후에 많이 나타나고 남성의 발병률이 여성에 비해서 약 3배가량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는 흡연이나 고지방 식이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혹은 주변에서 이러한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24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뇌졸중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증상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환자 중 3명 중 1명은 뇌졸중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진짜 뇌졸중 단계인 실전 상황입니다. 즉 뇌졸중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가 있는 단계인데요. 실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발생했다가 좋아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에 뇌졸중으로 쉽게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계에서는 FAST라는 문자를 활용해서 뇌졸중의 증상을 일반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F라고 하는 것은 face dropping이라고 해서 한쪽 얼굴이 떨리고 마비되는 증상이고요.
A라고 하는 것은 arm weakness 해가지고 팔다리 힘이 없고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S는 speech difficulty라고 해서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해지는 증상을 말하고요. T는 time인데요. 증상이 생기면 곧바로 119로 전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관련하여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허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분리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대표 증상은 편척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시각장애, 구음장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폐색된 혈관이 뇌조직의 어느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성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어지럼증, 두통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데요. 순간 주저앉을 정도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걸으려고 하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힘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팔다리에 힘은 있는데 마음대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동반된 보행장애가 심화되면 몸의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뇌출혈의 양이 적으면 실실하는 일은 없지만 손발에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해지면 입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만약 뇌출혈의 양이 과할 정도가 되면 혼수 상태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때는 꼬집거나 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세 번째 증상이 본인 또는 지인에게 일어난다면 골든타임 내에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뇌졸중은 발생 직후 1분에 수백만 개의 신경세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늘어난 시간만큼 후유증이 길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뇌세포는 단 몇 분만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도 큰 손상을 입는데요.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주변 혈관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시간, 즉 골든타임은 3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뇌는 곧 시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뇌졸중은 빠른 시간만이 유일한 응급조치이기 때문에 증상 발생 후 반드시 3시간 이내에 병원 응급실을 찾아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손발이 저리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손발이 저리다고 해서 꼭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급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면 뇌졸중은 사전에 일정한 경고 증상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중풍전조증이라고 부르고 통상적으로는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고 또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고 또 시간, 공간, 상황에 대한 인지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발이 마비되거나 저리면서 힘이 없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방문하는 증상으로는 역시 극심한 두통과 더불어 손발 저림 증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있거나 팔베개를 하고 오래 누워있으면 손과 발에 쥐가 나듯이 저린데요. 이것은 팔다리의 신경이나 혈관 또는 근육이 오랫동안 눌려서 피가 통하지 못해서 발생한 혈액순환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괜찮아지는데요. 그런데 별다른 이유 없이 손과 발이 저리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도 증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혈액순환의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지레 겁을 먹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손발이 저리다고 해서 모두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손발 저림 현상은 서서히 증상이 생기거나 양측 손발이 동시에 저린 경우가 많은데요. 반복되는 운동이나 일을 많이 하면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뇌졸중, 특히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이 의심되는 손발 저림은 일반적인 특징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비만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과 같은 뇌졸중의 고위험 인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고위험 인자를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신경합병증이 발생하여 중년부터 손발 저림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한쪽 팔다리뿐만 아니라 얼굴의 한쪽을 중심으로 감각 이상이 느껴지거나 찌릿한 느낌이 갑자기 발생하여서 5에서 10분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라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원인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정도, 발생 부위, 동반 증상, 진행 경과 등을 잘 살핀 후에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손발 저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좋은 게 아니지만 단순 손발 저림으로 치부하여 때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오해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두통이 있는데요. 두통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두통은 뇌졸중과 관련이 있는 2차성 두통보다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뇌졸중과는 일정 거리를 둔 1차성 두통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두통을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같게 생각한다면 일상생활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통이 발생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여겨서도 안 되는데요. 뇌졸중 환자 중에 뇌졸중 발생 당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20-30%나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통이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인 편측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처럼 뇌졸중만의 증상은 아니지만 분명 뇌졸중의 여러 가지 증상들 중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거나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두통이라면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통에 적절한 주의를 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뇌졸중은 단일 인자에 의한 질환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소들의 총체적 질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품 하나만 먹는다고 해서 뇌졸중이 예방되거나 치료되진 않는데요. 하지만 혈액을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꾸준하게 섭취한다면 뇌졸중의 예방과 회복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위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뇌졸중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시중에 알려진 뇌졸중 예방 식품만 해도 100여 가지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뇌졸중의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품 7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콩은 한자어로 대두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흑두, 즉 검은 콩은 약콩이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검정색은 콩팥, 신장의 기운을 강하게 하는 색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콩팥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의 작용과 혈이 허한 것을 돕는 보혈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이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각종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콩과 비교했을 때 이 검은 콩은 노화방지 성분이 4배나 많다고도 하는 만큼 뇌졸중의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섯인데요. 버섯은 대표적인 저칼로리, 고단백질 식품으로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뇌졸중 등 각종 질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버섯류에 들어있는 다당류는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력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막아줍니다. 버섯에는 면역 증강 작용을 가진 베타글루칸 성분이 많아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베타글루칸은 혈당치를 떨어뜨리고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몸을 방어하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표고버섯, 송이버섯, 잎새버섯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마늘인데요. 마늘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 중 하나인 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해서 일해백리라고도 불리는데요. 마늘은 보양의 효과가 뛰어나고 항균작용, 항암작용, 수염작용이 뛰어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셀레늄은 호흡 과정에서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는데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인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인데요. 당나라의 맹선이 평찬한 식료본초라는 의학서에는 배를 두고 중풍으로 갑자기 말을 못하는 환자에게 배를 짓지어 즙을 내어 자주 먹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는 자체적으로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이나
폐나 위장 점막의 건조감을 개선시키려면 배를 찌거나 데쳐서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연산 돌배에는 재배하는 배의 3배에서 5배의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번째는 토마토인데요. 유럽에는 토마토가 있는 계절에는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토마토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뛰어나므로 의사가 별다른 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과 플로보노이드, 루틴, 퀘르세틴 등의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라이코펜은 천연 색소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의 한 종류로서 비타민 E의 100배, 베타카로틴의 2배에 달하는 활성산소 제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뇌로 향하는 혈관의 혈전 생성 능력을 막아주고 암세포의 성장을 느리게도 만들고 뇌혈관 순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뇌졸중 예방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루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6번째는 참깨인데요. 한의학에서 참깨는 흑지마, 호마 등으로 불립니다. 참깨는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한데요. 간과 콩팥을 보호하고 오장을 촉촉하게 하며 심장을 강화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깨에는 리놀레산, 리놀레이산, 세사민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피부 점막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그 중에서도 세사민 성분은 혈관 이완과 혈류량 증가를 돕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 수축 물질의 생성을 낮추어 주어서 혈압 강화에 상당히 효과적이므로 뇌졸중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평소 체력의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양파인데요.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해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양파에는 알리신, 퀘르세틴, 페쿠친,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성분이 많은데 이 성분들은 혈액이 굳어지는 것을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흘러가게 해주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퀘르세틴은 양파 속보다도 껍질에 60배 이상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기름기 있는 음식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맥경화나 뇌졸중과 같은 성인병 발병률이 낮은 원인으로 이 양파를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7가지 그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음식들을 그러면 어느 주기로 드시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몸의 체세포는 3개월마다 변화를 하고 우리 몸의 혈액은 4개월마다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 4개월 이상은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섭취를 해주면 우리의 혈액과 혈관 건강을 통해서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꼭 꾸준하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7가지 음식을 주기적으로 다 섭취를 하시면 훨씬 좋은데 그렇게 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 7가지 음식이 매주 한 번씩이라도 들어가는 그런 식단을 짜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뇌 건강에 좋은 식품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뇌졸중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기 전에 몇 가지 성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졸중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데요. 우리 몸이 이 성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해도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반대로 결핍이 발생한다면 뇌졸중 유발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나 후유증의 회복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들을 알고 꾸준하게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인데요. 레시틴은 뇌세포나 신경세포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뇌의 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뇌 전체의 20-30%가량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레시틴을 뇌의 음식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레시틴은 신경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인지질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 두뇌 신경세포의 약 30%를 차지하는 성분입니다. 콜린과 이노시톨 및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된 복합 물질이고 부교감신경계의 말단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시틴이 뇌졸중에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은 혈관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성분이 바로 레시틴입니다.
이것을 유화작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로 인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다양한 물질의 합성, 분비, 투과 등과 같은 인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양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레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콩, 간, 계란 노른자, 콩 가공품, 곡류, 옥수수 기름 등이 있습니다. 단 뇌졸중 예방이라는 이름 하에 레시틴을 너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체질에 따라 두드러기, 가려움증 증상을 포함하여 복통이나 설사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량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인데요. 베타카로틴은 안과 질환, 축농증,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이와 더불어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 당근을 매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에 대한 위험도가 약 60% 이상 줄어든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한 시금치도 비슷한 조건에서 약 40% 이상 뇌졸중의 위험도를 낮추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베타카로틴이 몸속 독소를 배출해 줄 뿐만 아니라 혈관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당근이나 고구마, 시금치, 민들레 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 중에 뇌졸중을 예방하는 세 번째 성분은 바로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일반적으로 혈당과 인슐린을 조절하고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작용을 돕고 단백질 합성의 촉매 등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혈당과 인슐린 조절은 뇌졸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2012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요, 마그네슘의 섭취와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실험자들은 2년 동안 마그네슘을 섭취했는데 하루에 권장하는 섭취량보다 100mg이 늘어날수록 뇌졸중 위험은 약 8%씩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데는 마그네슘이 혈류로부터 당분을 제거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방출하게 하여 혈당 조절을 돕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뇌졸중 유발의 고위험 인자 중 하나인 당뇨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의 결핍은 피떡인 혈전을 유발하고 혈전이 아주 커지면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는데요. 혈관이 막히게 되면 고혈압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또 자연스럽게 허혈성 뇌졸중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견과류, 호박씨, 참깨, 시금치, 오징어, 굴, 옥수수, 현미밥 등이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다면 반대로 피해야 되는 식품의 영역도 존재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개할 두 가지는 바로 글루텐과 당분입니다. 첫 번째 글루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글루텐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단백질을 말하는데 밀이나 호밀, 보리 등과 같은 곡류에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빵과 국수, 라면, 과자 등에 다량의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로 된 음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타 자장면을 만들 때 반죽을 열심히 치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글루텐을 많이 나오게 해서 쫄깃함을 늘리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글루텐의 양이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것과는 별개로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글루텐은 위와 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 남아서 장 점막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의 화학작용에도 영향을 미쳐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뇌에 반영되는 것을 가리켜 글루텐 실조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글루텐이 뇌의 일부를 손상시켜서 현기증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걷기와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마비가 오는 등과 같은 뇌졸중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글루텐 실조를 초기에 확인하면 글루텐이 포함된 밀가루로 된 음식을 먹지 말자는 의미를 가진 식이요법인 글루텐 프리 식단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증상이 복부 통증, 가스, 설사, 변비 등인 만큼 초기에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글루텐이 뇌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당분인데요.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은 만큼 탄수화물의 주요 성분인 당분의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당분과 관련해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첨가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첨가당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설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설탕은 잘 아시다시피 값이 싸고 저장도 쉽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식이든 설탕만 넣어도 달콤하고 맛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만능 조미료이기도 한데요. 일시적이지만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탕의 효과들은 중독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중독성이야말로 여러 단계의 병리학적 변화를 거쳐서 뇌졸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탕은 다당류인 과일과는 달리 단당류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당류는 식품을 통해서 섭취된 탄수화물이 여러 단계의 소화 기간을 걸친 뒤 포도당의 형태로 소화되지만 이 설탕과 같은 단당류는 특별한 소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 몸에 바로 흡수가 됩니다. 이것은 혈당과 중성지방을 높여서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